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김경엽 의원님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네.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문제점이나 오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국감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 과거에는 사실 여당도 이제 정부 부처의 잘잘못들을 좀 따지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게 야 이거 정부 그냥 이렇게 비호하는데 너무 앞장서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 과거에는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오히려 정부를 좀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에다가 국정감사가 아니라 또 이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감사 흠집 내비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보니까 워낙 정부 부처마다 실정과 문제투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지적하고 일단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할 책임이고 네. 도리고 특히 이제 예산을 어떻게 썼고 정책은 무슨 것이냐 하는 것을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못하는 것은 또 힐라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인데 이번엔 강서 보궐선거가 중간에 놓여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중간에 놓여 있어 가지고 그걸로 그냥 희석이 되는 바람에 이 국정감사라는 이것이 상당히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국정감사였고 이런 정쟁에 결국은 국정감사가 묻혔다. 그게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자, 이게 여야 그 전까지 협상이 될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R&D 그 삭감 예산 이게 논란이 지금 상당한데 일단 홍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국회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니까 예산.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1년 를 청사진을 얘기하는 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정당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 이야기를 좀 조용히 듣고 그리고 그것을 후속 조치를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모셔서 국정연설을 듣고 후유증이 아무것도 없죠. 후유가요. 결국 비판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은 도리 안 모신 것만도 못한 그런 추한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R&D 부분은 사실 민감합니다. 네. 저도 예결위원장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아는데 이 예산은 3대 요건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이 원칙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문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국민 복지 향상. 이 세 가지가 3대 요건이고 이제 두 가지는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만이 예산을 치면은 네. 쪽지 예산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3대 2대 실행 요건인데 네. 이걸 맞춰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을 집행한다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R&D 부분만 보면은 삭감이 한 16% 정도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 그런데 2월과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 이걸 명확히 봐야 돼요.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따지겠다는 겁니다. 쓰지 않고 그냥 2월 되고 불용되는 거. 네. 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의 이런 예산 이거는 이번에 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R&D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깊이 들여다봐야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연례 행사 같은 행사를 계속하면서 낭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어떻게 보시면 시정 연설부터 또 예, R&D 뭐 삭감 대통령의 부분까지. 시정 연설을 국회가 듣는 건 당연하고요. 문제는 이제 시정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네.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카르텔 이 한마디에 그냥 방금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R&D 예산이 4년간 약 2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완전히 교각사루의 전형이다. 물론 R&D 예산은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집행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간을 놓고 실제로 그게 다 발주가 돼야만이 나중에라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네. 그 예산이 없으면 아예 발주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로 먹고 살았는데 IMF 때도 이 과학기술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발생한 유일무이한 일인데 이 R&D 예산 삭감 분야를 보면은 첨단 로봇이 34%, 2차 전지 28%, 첨단 모빌리티 27%, 반도체 디스플레이 26% 등등 이 삭감된 분야 쭉 이름만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거든요. 네. 그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 정말 이게 정말 걱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그 네이처나 그 사이언스 같은 데서도 우려를 할 정도인데 이번에 실제로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는 이렇게 삭감된 R&D 예산을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건지 그다음에 대통령 한마디에 또 이제 확 줄어든 예산이 청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예. 이런 민생 예산들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건지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 좀 더 하면요. 이 순방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대통령과 현 네. 대통령 만남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박정희라는 좀 대한민국 초유의 개발 개척 또 현대화를 이룬 그런 대통령이 네. 돌아가신 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는 저는 지금 현 대통령으로서는 네.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보면 되는 것이고 단지 이제 그 정신을 어제도 그 대통령께서 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새마을 정신 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 전쟁에서 오늘의 이제 상황까지 오는 과정의 정신 예. 이런 것들을 함축한 대통령의 상으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좀 대통령이 다시 부활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 강한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데 좀 뭔가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뭐 깊은 뜻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만난 거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는 뭐 좀 TK 결집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평상시 같으면은 예.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거나 전직 대통령 만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허둥지둥 찾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총선을 앞두고 이거 노골적인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총선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은 국정을 잘 운영해서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면 도움이 될 텐데 네. 과거에 어떤 흘러간 인물들 갖다 끌어모아서 세 불리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또 MB 대통령까지 예. 4대강 방문하면서 또 뭐 잘했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치적을 또 홍보하고 있던데요. 네. 지금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때이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서서 뭐 자기 녹조라떼를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홍문표 지금 의원님. 네. 불속 MB까지 들추는데 우리가 역사는 준엄하게 봐야 되고 예. 뭐 4대강 같은 부분도 이 비가 오고 안 오는 문제를 조절하는 4대강의 역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했잖아요. 네. 비가 안 왔을 때 가뭄을 해결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를 막았고 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부정하면은 저는 이건 역사를 뒤집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순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아마 이 강조하는 게 소통 같은데 지금 소통 중에 좀 지금 시기상 곧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29일. 여기 참석하는 부분하고 또 이재명 대표 만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좀. 저는 이태원 참사 네. 참 몇 번을 거쳐서 정부가 잘못됐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체근을 했는데 그 체근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좀 미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 참여하는 것은 네. 분명한 대통령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네. 행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네. 그런데 이 주체를 정부가 차라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한 어떤 공정성을 갖고 하면 되는데 시민단체나 또는 일부 정당이 이것을 주최하면은 대통령이 참석하기가 참 어중간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예. 좀 더 이거는 확고부동하게 이 행사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와 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나 측근들만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비판 세력, 반대 세력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소통이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한 번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네.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만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역시 제1야당 야당 대표는 역시 국정에 당연히 한 축인데요. 이미 만났어도 저 같으면 여러 차례 만나면서 네. 사실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아직까지 좀 이런 모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이라도 진짜로 제1야당 대표도 만나서 민생이 지금 어렵고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어떤 걸 협조를 구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모르겠다. 예. 이제 우리 네. 이재명 대표 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제가 노노이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네. 당 대표는 대의원이 중심이 돼서 뽑은 것이고 당원들이요? 예. 당원들이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가려서 뭐 당 대표끼리 만나서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을 또 걸러갖고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은 좀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오고 만나자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신을 알잖아요.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거론되고 있고 또 재판을 받는 중에 그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끼리 가볍게 실무진이 또 만나서 국정을 논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대통령에게 또 건의하는 네. 이런 절차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지금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이 꾸려졌는데 인요한 혁신이 인원 뭐 이제 뽑았는데 어떤 혁신위가 될 것 같습니까?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뇨한 위원장을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른데 네. 이제 인사 영입 이 두 부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 안에 한다니까 네. 그걸 보고 네. 저는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유보합니다. 네, 인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영입. 영입도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정치하면서 보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이 혁신위를 구성해서 예. 성공한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혁신이 비대위 아닌 혁신위로는 예. 네. 대체로 보면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여당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 지키기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마 혁신위 구성에서 몇 가지 또 혁신 흉내를 내겠죠. 뭐 네. 5.18 뭐 국립묘지 뭐 전직 대통령 묘지 참배하는 거나 민생 행보 몇 가지 하고 또 내부에 또 논란 때문에 또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갔던 게 아직까지 혁신이 계속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뭐 출범부터 천하람 뭐 순천 당협위원장 네. 뭐 참여하지 않겠다 뭐 거절을 하고 이러던데 인유한 위원장이 추진하는 뭐 이 통합도 실제로 좀 쉽지 않을 뜻으로 보이고요.
뭐 아내하고 아이 빼고 다 바꾸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건희 전 예. 회장. 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혁신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원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렵다. 그렇다고 이제 여당이라도 사실 당이 중심을 잡고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할 건 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 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치 그냥 여당이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마치 국회 출장소 같은 역할을 계속하는 이상은 저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남의당의 네. 혁신을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좀 유감스러운데 예. 아니 성공하기를 지금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지켜보고 네. 이 문제는 답을 내는 게 좋겠다. 그 이뇨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서야 한다 이런 말을 뭐 농담이라 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들었을 때? 그 저는 농담이 아니고 예. 치고 빠지는 진짜 하나의 전술적인 얘기 같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실정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정치를 도가 아니면 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소위 당선 위주로 선거라는 건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선언적으로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많은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 네. 뭐 예를 든다면은 이 영남권 물갈이 같은 거 거기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해도 네. 솔직히 3년 4년 어떤 분은 한 10년 20년씩 공을 들이고 닦아서 그 터전을 닦아서 국회에는 한 분들 아니에요. 네. 그걸 갑자기 물갈이로 내쳐버리면은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험지로 수도권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거 우리가 마이너스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당에서 규정을 지켰지만은 네.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지역구 나오려면은 3년 4년이라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좀 살면서 네. 지역민과 눈을 좀 맞추고 지역 발전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새로운 신진 이 대사로 바꾼다면은 저는 그건 찬성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갈이론으로 해서 타고 내려오는 거는 그건 그 지역민을 깔보고 우습게 하는 것이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것은 우리 인요한이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네. 잘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질문 한번 드려보면 민주당은 지금 물갈이 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컨대 비명계 의원들 그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가서 뭐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 비명계 의원 지역구만이 아니고요. 네. 일정정도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네. 뭐 친명계 의원이든 비명계 의원이든 상관없이 예. 실제로 신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 준비하고 있는 신인들이 엄청 많은데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지역구도 그런 저희 지역구에도 도전자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뭐 저희 부천에 4개 지역구 있는데 네. 다른 지역구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인들이 이제 새로 좀 도전을 하면서 네. 당 대표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 일정 정도 당 대표하고 친분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쭉 자랑하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마치 그냥 갖다 무슨 갖다 이제 뭐 당 대표가 뭐 내려보낸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부터 완전히 시스템 공천이 정착돼 있거든요. 예. 후보 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전체적으로 쭉 하고 어지간하면은 지금 그 현역 의원 지역구는 경선을 치르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네.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미 권리당원 50%, 국민 50%에 의해서 경선에 의해서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당대표가 뭐 공천을 뭐 전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그래서 쌓다. 전혀 뭐 그래서 그런 문제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인들 입장에서 그걸 이제 일정 정도 좀 당대표를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저는 그 활용한다. 신인 부분 예. 지금 김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네. 여야가 똑같습니다. 아하. 새로운 국민의힘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신인이 들어오지 않고는 정당에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인이라 하면 네. 딱 정해놓고 한 30% 정도는 네. 상당한 활약을 해줘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30% 정도는. 아하. 그렇게 해서 신인다운 분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정책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피는 것은 국가 정치상 저는 발전에 좋다고 봅니다. 네. 신인은 분명히 많이 영입하고 들어오는 게 좋다. 한 30% 정도는 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여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당을 만듭니까? 탈당해서 어떻게 좀 안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글쎄 어떻게 들으면 탈당할 것도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안 할 것도 같고 좀 애매모호한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조금 알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 당대표 나왔을 때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좀 성격을 아는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잘 해달라. 자기의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선거를 지난번 치르고 이겼던 사람으로서 당의 요청이 강한 것 같아요. 그 강한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이제 안 들어졌을 때 네.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것이 전혀 반영이 없다고 할 때 행동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할 수도 있다. 어떻게 신당을 할 것 같습니까? 원래 이게 제3지대 정당이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준석, 유승민 네.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는 걸 네.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인가? 그러니까 네. 아마 더 나오진 않았는 것 같고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7%. 예. 그래서 뭐 좀- 아니 어떤 여론조사는 예, 실제로 좀 더 다른 나온 겁니까? 것도 예.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뭐 친모라는 배에서 일정 정도 구명선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결코 이제 사실 아직 역대의 사례로 보면은 사실 제3지대가 이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본인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언급한 우리 여론조사가 지난 21일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 선거죠. 그 국민의당 네. 네. 나와서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정도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네. 양당의 구조가 워낙 견고해서 네. 중도가 지금 현재 표방하는 분들은 한 20% 25% 정도 나오잖아요. 네. 한쪽으로 중도가 이렇게 쏠리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의 구조가 견고한 바탕에 중도라는 입장이라든지 또 거기서 파생되는 네. 신당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 얘기도 했지만 그 당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민주당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예.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전혀 그런데 신당에 대한 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국 신당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도 아직까지 뭐 전혀 그렇습니까? 예. 아니고 네. 그냥 그 다른 그냥 이렇게 제3자가 그냥 추측성 일종의 시나리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하고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 신당은 그가 지금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또 다른 뭐 비명계 신당 얘기도 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본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뭐 그럴 의사도 그럴 방향도 계획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께서 정리해 제가 볼 주십시오. 때는 민주당 신당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예. 잘 나가잖아요. 이제 숙청이 문제지. 숙청을 어디까지 해낼지. 예. 그러나 지금 뭐 이름이 경선이라니까 숙청이 아니고. 아니 한 열댓 명 오르내리는데 예. 뭐 그런 문제도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문표, 김경엽 두 분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